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데요. 특별히 2차 전지 투자자들은 마음이 또 답답하죠.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현황과 함께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뿐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 다 거래대금도 없고 그냥 몇몇 종목만 가고 답답한 상태인데 참 2차 전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좀 돌파구는 없습니다. 뭐가 좀 변화가 돌파구가 있을 쪽은 어딜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실적 네. 발표 전까지는 좀 그 주가 반등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좀 봤었는데, 예. 근데 시장이 이제 그 3월부터 4월 한초까지 좀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관세 너무 민감해서 관세 이슈에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유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4월부터 이제 이제 10% 이제 기본 관세가 시작이 되고 네. 상계 관세 연장이 됐지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가 25% 관세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관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가이던스를 보면서 1분기 실적 발표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지 않겠냐 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발표를 보고 어떤 향후의 가이던스를 좀 확인하자 그런 좀 스탠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장의 반등은 그 관세 그 트럼프 관세 수혜로 예상이 되는 이제 그 전액 섹터가 가장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온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2월달에 그 중국산 전기차용 그 배터리가 수입이 59% 급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예. 이제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도 미리 음.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1월달에는 14.8% 늘었어요. 그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근데 2월달 들어서 그 58.8% 급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K배터리에 대한 그 반사이익의 기대감도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월에서 2월달에 그 미국의 전체 배터리 수입은 23.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그 다른 나라 네.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폴란드 쪽에서도 우리나라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입된 배터리가 한 128% 증가를 했는데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배터리 증가 그 수입량은 늘었지만 중국 배터리가 이제 그 수입량이 이제 급감을 한 것들은 나타나고 보이고요. 관세로 인해서 일단은 그 가격 경쟁력이 지금 중국 배터리가 그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봐서 이런 관세의 전쟁의 여파의 어느 한 전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애초에 이제 28.4% 관세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널리 관세가 있었어요. 페널리 관세에다가 10% 보편관세 발효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존 그 28.4에서 펜타닐까지 포함해서 네. 28.8%. 38.4%로 네. 늘어난 네. 상태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영향이 있는데 지금 지금의 상계관세 154% 이렇게 가서는 네. 아예 그냥 막혔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도 분명히 이제 관세 영향이 있는데 배터리 재료 들어오는 거랑 원재료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만드는 거랑 그 관세율의 차이가 같은 관세율에도 예. 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재료 들어가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미국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완제품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중국과의 원가를 네. 비교했을 때는 원가 상승률이 상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내 그 전기차 그 성장률이 견조세만 잘 보인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상당히 대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K 배터리 자체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서 네. 대중관세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북미 시장을 이제 그 K 배터리가 거의 다 장악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식 저가형 제품들이 다시 유럽으로 밀고 들어가서 다시 또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유럽 쪽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제 미국 쪽은 북미 쪽은 국내 업체들이 K 배터리가 상당히 거의 다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이. 네. 그게 계속 지속되는 변화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ESS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큰 뉴스 나오고 사실 주가가 그거로 강하게 반응은 안 했는데 ESS 쪽은 여전히 기대가 되는 섹터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중관세 폭탄이 네.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가 173.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AMPC가 없어도 북미에서 ESS 그 배터리 가격이 그 우리나라 그 K 배터리가 경쟁력이 지금 갖추게 되는 상황이까지 벌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그 ESS 쪽이 어쨌든 그 원래 이게 IRA법상 그 MPC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AMPC란다 저기 뭐냐 보조금과 행정보조금. FEC 규정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AMPC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관세 그러니까 중국은 관세를 물고 173%의 관세를 물는 대신에 국내 업체들은 북미 생산을 하면서 AMPC를 받으니까 원가 경쟁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같은 그 LFP 배터리 기준으로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중국산이랑 그 K 배터리 상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배락 $100 밑에 있었어요. 그 LF 배터리 경우에. 근데 지금 $200대로 지금 올라가면서부터 지금 가격 경쟁이 생겼고 대략 지금 그 중국산 ESS 배터리의 그 원가가 $90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70 그 뭐냐 3%까지 올리게 되면 $200 훌쩍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격 경쟁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이고 이 가격이면은 이제 K 배터리가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AMPC로 킬로와트당 $45 또 공제 받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ESS 그 컨테이너 시스템 생산하게 되면은 한 $170 정도가 원가인데 네. 여기 이제 45킬로와트당 $45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이관세로는 이거 중국산보다도 좀 싼 상태가 된 거고요. 또 이제 3원계라도 ESS가 좀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관세율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LFP는 없고 그 NCA 제품으로 ESS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예. 내년 상반기에 LFP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LFP 그 ESS 시장에서 뭐 지금 엔솔이 가장 빠르고 삼성 SDI도 뭐 비록 NCA이긴 하지만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LFP 제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그 ESS 쪽으로 그 이제 그 사업 성과를 추락했다고 이제 관련 조직들을 만들면서 그 파우치형 LF 배터리 제품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엔솔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런 관세 이슈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건 LG 에너지솔루션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인상된 관세로 인해서 그 미국 기업들의 그 ESS 탈중국화에 대한 수혜가 커지면서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는 삼성 SDI 쪽에 그 ESS 쪽, 그러니까 엔솔은 뭐 3원계라든가 LFP 양쪽으로 수혜가 되는 반면에 SDI 같은 경우는 그 3원계 쪽에 그 NCA ESS 배터리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뭐 엔솔이 그 배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빨리 그 LFP 배터리 그를 생산하는지 따라서도 좀 이런 수혜 강도가 좀 차별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K 배터리 업체들이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전략을 좀 변경해서 전기차 쪽에 이런 캐즘 구간이라든가 그런 그 뭐 광물 가격들이 바닥에 찍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ESS 쪽으로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ESS용 배터리는 광물 가격이 떨어져서 원가가 낮아지면 그게 다 마진으로 갑니다.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차용 같은 경우는 그 광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배터리도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ESS는 그게 마진이 더 커지는 그래서 원가가 더 유리해져 이런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 뭐 그런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 그 제조들을 거기다 그 중국에서 광산 업체도 갖고 있고 정제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대부분 이제 중국과의 합작 이런 것도 최근에 좀 미루고 있는 상태고 취소하는 사례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엔솔이 그 화유 코발트랑 그 합작법인 뭐 그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도 연기를 했고요. 에코프로가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그 중국 GM이 합작법인도 하려던 것도 이제 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과의 합작법인을 보류하고 처리하거나 그리고 이제 신규 합작하는 것도 지금 일단 신중한 그 스탠스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북미 쪽의 현지화에 더 투자를 더 하면서 그리고 ESS 시장 쪽에 그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배터리 3사가 지금 나름의 그 합작법인들을 만들어서 그 전에 전기차용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ESS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 넥스라 에너지 쪽에 이제 수주도 좀 상태에 있었고 배터리 3사들이 어쨌든 기존의 전기차 위주에서 빠르게 지금 그 현지 조달 생산 체계를 갖추면서 ESS 쪽으로의 승부수를 좀 띄고 있다. 네. 핵심은 키워드는 북미 시장 더하기
ESS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LG엔솔 얘기 좀 해주시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네. 조단위의 그 ESS 쪽으로의 뭐 잭팟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건지 뭐 그게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 넣으면 뭐 당일이라도 주가가 한 10% 이상 뛰어 올라야 되는데 주가 반응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엔솔이 누적 수주가 지금 한 500조 정도 되니까요. 예. 10조 가지고는 뭐 주가가 커 보이는데 이제 이게 작은 건 아니지만 네. 전체 캐파가 이제 워낙 커서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정된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국의 텃밭이었던 유럽과 일본에서 이제 고단위 수주가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것들이 좀 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미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대형 ESS 계약을 수주한 것들이 그런 이번 처음이다라고 의미군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LG엔솔루션이 이제 세계에서 4개 유럽 기업과 추가로 조단위 협상 추가 공급 협상 벌이고 있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거 답치게 되면은 한 10조 넘어가지 않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유럽 업체 쪽에 뭐 F 업체라고 하는데 1조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일본 옴농과는 지금 협상 중이 있습니다. 거의 확정 예정인데 이거는 한 수천억 정도 되고 있고, 미국 테라젠과 2조, 그리고 미국의 엑셀시오라는 곳과 2조, 그리고 미국 델타와 1조 정도 해서 이거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10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중국이 뭐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ATL이 36.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ESS의 공급이 높다 보니까 마진이 더 나오고 마련인데, 그래서 ESS 쪽은 마진율이 좋다는 게 지금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ESS 쪽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이 율이 좀 올라가는 좋아지는 그런 상태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진이 적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그죠? 네, 이쪽들은 그 광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진이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그 일본 그동안은 LG엔솔이 미국에서도 사실 ESS 수주가 좀 어려웠고요. 일본이라든가 유럽 이런 ESS 시장에서 뭐 CATL이라든가 비아디, 뭐 EV 에너지 이런 중국 업체들의 가격이 워낙 싸니까 아예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도 못하다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고 가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LFP 배터리를 지금 LG에너솔루션이 좀 다른 업체들보다 빠르게 그 개발을 했고 양산에 네. 들어갔고, 그래서 미시간 공장이라든가 폴란드 공장에서 그 전기차 라인을 이제 ESS로 대체를 좀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중국 업체들과 이제 맞설 수 있게 된 상태고,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일, 그리고 폴란드 공장에서는 연말에 이제 상업 생산 그 양산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중국 난징 공장에서도 이제 ESS 배터리 물량이 확대 생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젠이라든가 엑셀시오 이런 기업들의 그 미국 기업한테만 받은 게 누적으로 한 7조 정도 앞으로 공급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그 ESS 시장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일단은 가장 혜택이 빠른 거는 LG에너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당분간 그 LG에너솔루션만 보시는 게 나은 선택일 거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은 그 기업들의 그 배터리 3사의 목표가 그러니까 5년 내에 그 ESS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 20에서 30% 정도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ESS용 배터리도 지금 그 LG 에너솔루션을 비롯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렇게 이제 LG가 개발하는 건 차세대 ESS용 배터리입니다. 차세대. 뭐가 다른 거예요, 차세대는? 네.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 중에서 그 JF2거든요. 근데 그게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JF1보다 밀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또 롱셀이거든요. 고효율 롱셀이라서 용량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단계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린 게 JF3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업체들과 동일한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능이 더 좋은 걸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LFP 배터리를 이제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반 기술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제 3원계 하이니켈 쪽이 그 성장이 더 빠르다고 그 성장세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돈이 굳이 안 되는 쪽에서 LFP 배터리를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고객사들의 요청과 특히 ESS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그 LFP 배터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연초에
그 LG 엔솔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는 좀 LFP 배터리가 좀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ESS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역시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업계 리딩 컴퍼니답게 그죠? 앞서 나가면서 ESS 쪽을 이제 많이 개척을 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선두로 가고 있고요. ESS가 되면 또 전해액이 중요합니까? 네, 그 왜 그러냐면 네. 그 3번기 배터리보다 예. 좀 LFP 배터리에서는 그 전해액이 두 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단가 자체는 이제 LFP 배터리 들어가는 ESS 용이 좀 더 낮긴 하지만 네. 지금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그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그 배터리 3사가 개발을 했을 때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소재를 국내 업체들이 지금 아직은 양산을 준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SK온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이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를 다 중국 업체들한테 공급을 받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의 그 IRA법상으로도 ESS 쪽에서는 FEC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해석의 앞으로 여지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중국 거를 써도 된다라고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지금 양극재 쪽은 ESS 쪽에 수혜가 없는 반면에 엔캠을 비롯한 이제 전액 기업들은 지금 그 LFP용 전액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그 AESC라고 이제는 그 배터리 기업 세계 출하량 한 5위 기업 그 ESS 출력 네. 5위 기업이라 그리고 LG 엔솔에도 그 LFP용 그 전에 그 ESS용 LFP 전액 생산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은 그 ESS용 배터리 그 전액 같은 경우도 관세율이 지금 엄청나게 커요. 그 중국산 전액 같은 경우도 지금 150%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 3사와 마찬가지로 전액 기업들은 다 공장이 다 북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엔캠도 그렇고 동화기업도 그렇고 솔브레홀딩스,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일렉트라, 네. 일렉테라 다 마찬가지로 다 이제 북미에서 생산실을 갖고 현지화해서 다 현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관세 이슈에서 가장 그나마 좀 노이즈가 적은 섹터가 2차전지 섹터에서는 전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이 현재 그 조자 공장이 10만 5천 톤이 있습니다. 캐파가. 그리고 올해 연내 한 15만 톤까지 확대하고 내년까지 20만 톤 확대 예정이고요. 그리고 27년 말까지 테네시와 인디애나주에 25만 톤씩 해가지고 한 70만 톤까지 이제 북미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 하는 건데 현재는 10만 5천 톤이고요.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15만 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동아기업이 한 8만 4천 톤 되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가 현재 10만 톤이거든요. 이제 그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현재 그 10만 톤이고 배관공사 인프라까지 해서 20만 톤까지 규모를 그 확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믹서만 넣으면은 20만 톤까지 되는데 그 고액사 확보가 되면은 이제 그 믹서 넣어가지고 20만 톤까지 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물론 이제 엔캠이 가장 빠르게 그 생산 시설을 뭐 구축하고 있지만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덕산테코피아가 좀 더 시가총액이 좀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현재 10만 톤인데 10만 5천 톤이고 근데 지금 한 1조 엔캠 한 1조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1조 5천억 이상 되고 덕산테코피아가 4천억 정도니까 그렇게 보면은 좀 얘가 좀 더 덕산테코피아가 좀 싼 느낌이 있고 덕산테코피아 주주총회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국내 1만 톤이 있습니다. 충주 공장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미 공장 테네시 공장 10만 톤까지 해서 11만 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인프라장까지는 이제 북미 공장은 이제 20만 톤까지 완료가 된 상태라서 현재 그 북미 공장은 3월부터 가동이 시작돼서 2분기부터 매출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전액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에 따른 정원의 첨가제도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 센트럴 글라스에다가 최대 6만 톤까지 이제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대가 6만 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틴치에는 최소 1만 톤. 그래서 이제 10만 톤 캐파가 있고 아마 틴치 물량은 더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의약품 중간체는 지금 그 거기서 NDA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계약이 체결하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지금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뭐 예상 매출 이런 것도 다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샀거든요. 2만 원 뭐 그 정도에서.
근데 이제 회사 얘기는 현재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은 반도체 소재와 그 디스플레이 그 OLED 사업의 사업만으로도 정당화가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주식을 샀고 그러면 이제 전액 사업과 네, 이차전지 반영될 게 더 많다. 네, 그거는 이제 반영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독산도 마찬가지로 전액 쪽에서는 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그 IRA에 들어가는 전기차 세액 공제는 모르겠지만은 AMPC는 계속 유지되고 관세율이 없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워낙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매출 과정에서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트럼프 관세 수혜가 되는 쪽은 어쨌든 그 중국 배터리가 배제가 되면서 네. K 배터리 특히 LG 에너솔루션이 탑픽이 되는 것이고 또 소재 쪽에서는 그 ESS용 LFP 배터리에 지금 소재를 공급할 그 양극재 쪽은 우리 업체들이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유리한 거는 일단 그 현지화된 전액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과 관련된 공약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잖아요, 그죠? 네. 행정수를 옮긴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은 우리 성장 산업인 배터리 2차전지 산업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 좀 아젠다가 뭐가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 후보들 네. 지지율을 보면은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다자 간에서도 50% 네. 뭐 이상 이렇게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그 일정이라든가 어떤 발언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맞아요. 네.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좀 보면은 제가 지난달에는 이제 그 여야에서 우리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직접 환급제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7일에 이제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제 핵심 공약으로 그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민주당이 그 반도체라든가 그 인공지능에 이어서 배터리까지 포함한 그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그 분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대규모 지원책을 꺼낼 예정이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이제 국회 2차 전지 포럼이 있거든요. 여기 대표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2차 전지 산업 육성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 공약 안에 그 한국판 그 IRA법이라 불리는 직접 환급제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네. 그 방안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직접 환급제라는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을 때는 사실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로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나 이런 것도 약간 세액공제 방식 간접적으로 네. 하는 게 많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니까. 네, 그동안 이제 그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나지 않게 되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신영대 맞아요. 의원이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업들이 그 세액 공제 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고. 그러네. 아니 이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세금을 좀 감액해 주는데 뭐 초기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네, 그 배터리 산업 자체가 초기 투자금이 워낙 그 그러니까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영업이익까지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법인세 공시 방식으로는 뭐 그 공제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전기차 산업이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처럼 이런 그 캐즘을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좀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이 사실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을 장악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원가가 뭐 이게 100달러라고 치면 중국에서 원가 똑같이 100달러 하더라도 우리는 마진을 남게 되니까 예를 들면 150달러, 200달러 받으면 네. 중국은 아예 50달러에 막범 해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그런 적자를 다 중국 정부가 메워주면서 그렇게 가고 그걸 언제까지 하면은 경쟁 국가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명품 백들 중국 그 상인들 그 제조업체들이 뭐 원가만 공개하고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관세 매기니까 원가에 파랗게 사실 그게 상당히 비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직접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우리한테 와서 직접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명품 백을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2010년도 이때만 해도 그 짝퉁이 정말 조잡했었어요. 그 내구성도 떨어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A급 짝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짝퉁의 단계가 이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제 중국에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불량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빼돌려서 그런 것들이 실제 나다니면서 실제 짝퉁은 아니지만 불량품이. 근데 그게 3단계 정도 짝퉁이고 4단계 짝퉁은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이상 그 제조를 하다 보니까 원부자재, 그러니까 뭐 원자재를 어디서 공급하니 공급망도 다 꿰뚫고 기술도 다 이전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후려치고 하면서 이제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희돌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날 만한 회사도조차도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살려서 완전히 저가품들을 이제 특히 유럽 시장에다 이제 뿌렸죠, 많이. 특히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덤핑으로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특히 ESS 시장에서의 배터리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냥 덤핑이죠, 덤핑 가격에 네. 파면서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해서 우리가 거의 고사 직전으로 ESS 시장이 몰렸다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업들만 가지고는 해결됐을 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 배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현재는 지금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수출 그런 규모도 커지고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뭐 건설, 자동차, 반도체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키웠기 때문에 산업이 된 거잖아요. 네, 배터리 들어가는 산업이 전기차도 있지만 뭐 네. 아까 말씀드린 ESS, 뭐 스마트폰, 네. 등등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산업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또 AI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주로 에너지원들이 태양광이랑 ESS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전략들이 어쨌든 이런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전에도 이렇게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게 몇 차례 시도가 있다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요. 예, 그게 이유가 계속 기재부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양쪽 모두 다 2차전 산업진흥위원 법안을 다 발의를 했습니다. 다 발의를 한 상태고 신영대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상희 의원이 2차전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야를 막론하고서 어쨌든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데 이를 이제 현재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좀 도와주자 극복하자는 게 중론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직접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전반적인 골자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 사실 이제 R&D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R&D 비용과 생산 시설을 투자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현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환급제 자체가 항판 IR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21대 국회 때부터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산하결에서도 다 지금 직접 환급제 필요하다고 다 공감하는데, 유독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핑계 대면서 그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달에도 국회에서 토론이 열렸습니다. 직접 환급제에 대한 토론이 열렸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 과장이 했던 말이. 세액공제라든가 직접 환급은 목적은 같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정부의 수입을 깎는 것이지만은 직접 환급은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죠. 통계도 다르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직접 환급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유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고요.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아시는 것지만 2차전지 산업이 현재 뭐 거의 데스밸리 주메가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만큼은 좀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좀 여야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신영대 의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안은.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규모와 시기별로 세액 공제 지원 범위를 차등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를 설득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워낙 기업을 현금 지원하는 직접 환급제에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기재부의 공무원들을 뭐 설득한다고 되나요? 사실은 그 정책 행정부에서 그렇죠. 이 하기로 하면 공무원들은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따라 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래서 정부에서 하라 그러는데 공무원들 그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정부 정책으로 가는 게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정책은 타이밍인데 그렇죠. 지금 신영대 의원 얘기는 이럽니다.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패권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거로 인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6월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지금 제가 봐도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뒤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사실 상당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지원 법안들이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내용을 추가로 해서 지금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은 그 전에도 이미요 2년 넘게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 보류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이미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계류 중에 있어요. 2년 넘은 상태라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의 밀려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당이 다 이게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먹거리라 보고선 법안이나 정책 공약 다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논의만 하고선 예를 들면은 법안이 통과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를 좀 많이 해서 이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서두르자 급물살 네. 탈 수 있도록 많이 좀 토론을 하자라는 게 이제. 근데 뭐 주장입니다. 시간은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네요. 대선 6월 3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6월 대선 전에라도 여야가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합의해서 국회에서 합의하고 행정부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보아온 그 정치권이라 그죠? 지금의 이런 구도에서는 그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죠? 결국은 대선이 끝나야 네. 대선 과정에서 이런 걸 논의해가지고 차기 대통령이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막 해야 될 때 그러려면 일단 최소한 6월 대선 끝나고 뭐 그죠? 그렇다고 뭐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거지 않으죠. 그러면 사실은 이 뭐 여름이 지나야 되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당 차원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관련돼서 대선 공약을 좀 마련해서 뭐 여기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어쨌든 뭐 현재 여론조사 이런 결과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뭐 오늘도 보면 뉴스 플로우가 거의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뉴스에 그렇죠. 따라서 뭐 관련 종목도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방문 주가라고요. 대선 주자가 어디를 방문한다 하면 관련된 게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아침에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반등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영향도 있어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주로 추진할 공약으로 될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미래 산업이고 그 국가 경제가 이제 어쨌든 돌아오려면은 미래 상용 산업이 크게 성장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 반대할 이유는 없어서 뭐 새 정부 정책이라 해가지고 반대할지는 갈 거 않고 지금 여야가 상관없이 지금 관련 정책들을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경을 12조 정도 했지 않습니까? 12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우리나라 이제 흑연 응급제 쪽 포스코 패치 응급제가 중국 업체의 가격에 밀려서 거의 고사 직전이었거든요. 뭐 가동률이 뭐 10%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2차 전지 응급제 원료인 흑연이라 반도체 원료인 무수불산을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조금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지금 장악을 한 상태고 이를 무기화하려고 지금 상당히 중국에서도 거의 드러난 상태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얘기지만 요소수 사태 같은 데도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중국이 딱 틀어 막으니까 그때 막 트럭 못 다닐 뻔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 핵심 자원에 대한 것은 다변화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비축이라든가 수입선 네.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 안목 품목의 국내 생산 보조 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에 나왔고요. 국내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올해부터 2년간 70%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관련 예산은 136억 정도이고, 사실 이 흑연 같은 경우가 흑연과 이제 그 무수불산을 대표적으로 예를 다 지정을 했어요. 이걸 다 제시를 한 상태고, 흑연 이런 것들 거의 다 중국에서 장악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이제 포스코 퓨체엠이 어쨌든 그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는 흑연막 구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체엠 같은 경우도 흑연을 사실 중국에서 들여와요. 그 천연 흑연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음극재로 각용해서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국화된 음극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의 흑연 공급망을 구축을 하는데 이게 27년부터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산 흑연 도입이라든가 가공 체계가 되려면 27년도부터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 전까지는 좀 정부에서 꾸준히 좀 계속 좀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다 보니까 이게 망하면 안 돼요. 포스코 퓨체엠의 그 음극재 흑연 사업이 멈춰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뉴스에는 지금 그 중국의 흑연을 사용해서 만든 음극재 가격이 중국은 한 킬로당 한 2달러 정도인데 포스코 퓨체엠이 이보다 한 40~50%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거는 뭐 포스코 퓨체 음극재가 중국 가격보다 한 4배 높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뉴스상에는 40~50% 정도 비싸다라고 해서 뭐 들은 것보다는 차이가 적지만 그래도 원가의 공급가가 40% 차이가 나게 되면 사실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차액을 이제 그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급제도 음극재 가격이 거의 마진이 없어요. 거의 원가보다 밑으로 파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올 수 없는 가격인데 그래서 보조금 없이는 팔 수 없는 가격에 지금 중급제를 계속 팔고 있어요. 언제까지? 포스코 퓨체에 망할 때까지 팔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이거는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고 있고 최근에 그 세종공장의 그 포스코 퓨체 음극재 가동률이 한 3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70% 정도 이상 올라와줘야지 어느 정도 돈이 될 건데 참 그 음극재는 뭐 사업에서 보면 지난해 뭐 수백억 단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6월 달이면은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야 여야 상관없이 지금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그 한국판 IRA법 특히 이제 그 직접 환급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의 뜻을 모아서 지원을 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고 기재 부분 잘 설득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때 2차전지 포럼의 수장이 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단 이 부분을 잘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는 직접 환급제가 이루어질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직접 환급제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2차전지 섹터의 급반등이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고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 우려 가운데는 IRA 제동에 관한 우려가 있었고 업계에서는 그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뭐 미국 법원이나 정치권에서는 이걸 완전히 없애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 미국 연방법원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IRA 그 자금 지원을 다시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로드 아일랜드주 연방 그 지방 법원이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IRA와 그 인프라법에 따른 그 승인된 수십억 달러에 대한 그 보조금을 동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단 승인된 예산을 집행을 일단 중단했었고 그리고 이게 자신의 정책과 일치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연방기관들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EPA라든가 뭐 농무부 그리고 에너지부 등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를 이제 그 법원에서 연방지원법원에서 지급하라고 재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소송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들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기관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승인된 보조금이라고 해도 자금의 방향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이제 그 로드 아일랜드 법원에서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딱 반박을 해서 명령을 한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IRA법에 관련돼서 지금 뭔가 지금 실제 지금 폐지한 게 없잖아요. 실제 한 거로는 그 에너지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충전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왜냐면 지금 뭐 이거를 2차 전지를 예쁘게 봐서가 아니라 전면 다른 거 지금 할 게 그죠. 중국이랑 붙어서 뭐 상호 관세, 뭐 펜타닐 말씀하신 그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 한 거는 뭐 얘기는 첫날부터 뭔가 얘기를 그 행정명령에서 얘기는 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악재로 다 반영을 될 대로 된 상태라서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불안감이 거죠. 이게 보면은 IRA법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는 뭐 좀 축소가 될 것 같은데 폐지까지 아니라도 축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NPC는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 생각하고 만큼 한다고 하면 주가 오를 거예요, 그죠? 네. 불확실을 반영할 텐데 그게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니까. 예, 그게 불확실성 계속 있는 네. 상태라서 그게 해소가 돼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지난달에는 그 공화당 그 하원 의원 21명이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 21명이 그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보호에 대해서 촉구하는 서한 발송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21명이면은 의회에서 통과 못 합니다. 과반수 이거 빼게 되면 과반수 넘기 때문에. 그런데 상원 의원 4명도 그 IRA 세액 공제 전면 폐지에서 반대하는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그 상원 그 원내대표한테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 IRA 그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요. 이렇게 되면 이 4명만 단결해도 이렇게 하면 상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그 예산 조정 법안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이 빠지게 되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그 IRA 그 세액 공제를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도 방해하고 기업과 일자리에 막영을 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 그 혜택을 받는 지역의 다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서 공화당 상원도 다 전부 다 IRA에 들어간 IRA법상의 그 세액 공제를 전면 폐지를 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IRA법 폐지에 대한 그 우려는 굉장히 과도할 대로 반영이 됐는데 아직 확정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재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그 부분이 확정되고 생각보다 그 어떤 폐지가 안 되고 우선 좀 우호적으로 그 마무리 된다 했을 때는 그게 반대로 또 수혜가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그 IRA법에 들어가는 세공제 전기차 세공제를 폐지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FOC 규정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FOC 규정상으로 그 중국 과 관련된 그 지분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쓸 경우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FOC 규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실 그 전액 기업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견주했다가 나중에 같이 양극재 기업들과 같이 전에 그 보조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IRA법상의 세액 공제가 없어질 경우에는 FEC 기준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그 정치권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에 FEC 규정이 무력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대체하는 그 안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폐지라든가 뭐 예산의 조정으로 밀고 가지 못하는 것도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IRA법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ESS 같은 경우는 중국 소재 써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그 문빙이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시애틀이 홍콩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한 7조 정도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하원 중국 특위 의장이 자국의 그 뭐 대형은행에다가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시애틀 홍콩 상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니 미국 증시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홍콩 증시 상장하는데 뭐 미국 은행들에게 얘기해도 영향력이 그럼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지금 그 시애틀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6군데 합쳐가지고 군사 관련 지정 제재 대상에 지금 포함됐거든요. 예. 그 이제 28년부터인가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는 그 시애틀 배터리 쓸 수 없도록 그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된 상태인데 일단 해서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의장이 일단 그 중국 시애틀 홍콩 상장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군수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시애틀 자체를. 그 시애틀 배터리가 중국 군수 기업에 지난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배터리들이 여러 무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 시애틀을 중국군 연계 기업 명단에 포함을 해서 한 상태인데 일단은 그래서 중국군과 연계가 된 기업 명단에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를 그 미국의 은행들이 상장을 도와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형 IB 같은 경우 홍콩은 사실은 이제 또 영국에서 이제 옛날 아시아에서 자본시장의 어떤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뭐 인수하거나 이렇게 관련될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됐을 때는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인물이 공화당의 존 물레나르 의장입니다.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신 분이에요. 그런 중국 시애틀을 견제하는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이분이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고 JP모건 다이먼 회장에게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JP모건과 다른 미국 은행들이 시애틀의 군사 관련 지정과 그 제재 대상과의 연결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수 기업 시애틀의 기업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보도에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원문 그 편지가 뭐 번역본으로 좀 돌아다녔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내용이 보는데 그러니까 시애틀은 군수 기업이다라고 중국 군수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업을 IPO를 진행한다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리나 의장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 신장에서 계속되는 위구르족 탄압이라든가 미국 제조업 기반이 침식되고 그리고 미국이 맞서야 할 기업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도 들어갔지만 드론도 들어가고 이런 거 다 그렇죠. 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시애틀 배터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제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물리나르 그 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정부는 뭐 신장 뭐 자치구에 대한 인권 혐의에 대한 뭐 부인을 했지만은 사실 그 시애틀이 그 신장 위구르에 리튬 광산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 광물도 캐고 하는데 그냥 뭐 오염 물질 그냥 다 흘려 보내요.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런 것도 수입 못하게 하는 게 그쪽 신장 맞습니다. 위구르랑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오늘 그 동남아 그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예. 캄보디아는 이번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관세가 4,300%인가 아니 3,700%인가 맞았어요. 그 한계관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되는 그런 뭐 태양광 뭐 등등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다 아까 군수 산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시애틀이 지난 2월달에 지금 그 IPO를 취준하면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CICC, 중국 그 증권국제은행을 주관수로 해가지고 홍콩에 2차 상장 신청했는데 여기에 추가 명단 골드만삭스도 있고 모건스탠도 있고 UBS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막겠다고 하고 경고를 한 상태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 중국 투기 자체는 의회에서도 가장 초당적인 단계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하원의 중국 특위라서 아마 중국 쪽에 시애틀의 홍콩 상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막힌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국 상원에 또 의원이 중국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자 이런 걸 발의했다는데 그건 좀 말이 되나? 뭐 이렇게 관세를 매기거나 이런 몰라도 아예 수입을 하지 말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시간 상원의원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 소송입니다. 민주당 네. 소송의 그 슬로킨 상원의원인데 네. 그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을 처음으로 상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라 그래 그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분인데 만약 중국 차량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누워서라도 막겠다라고 그렇게 밝혔고 법안 이름이 연계형 차량 국가 안보 심사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차량은 다 스마트카잖아요. 커넥티드 카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그런 그 연결형 차량과 부품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이 법은 멕시코에 생산된 멕시코라고 다른 나라에 생산돼서 이제 수입되는 중국 브랜드 차량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태고. 말은 되네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자동차 수입 자체를 하지 말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지금의 차들은 이제 다 자율주행 기반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그죠? 정보들을 수집하니까 그런 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죠. 이제 중국 차량의 그죠? 내연기관 차도 사실은 그런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미국인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 음. 이런 게 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국가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들을 막 그 카메라 달린 그 지능형 주행 달린 차들을 민감한 지역에 막 수출하면서 그 안에서 고할 영상이라든가 3D 지도 데이터라든가 개인 운영자들의 정보, 그 블랙박스에는 녹취까지 다 이렇게 맘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요. 중국으로 다 베이징으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시간주가 또 자동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일자리도 미국의 그 미시간주의 그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도 갈려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일단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슬러킨 위원회 법안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관세, 대중국 관세까지 적용되면은 중국 브랜드의 중국 차량은 뭐 사실 미국에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브랜드들은 다 이제 중국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만 잘 막아준다 했을 때는 이건 K 배터리가 그렇죠. 투자하는 포인트도 맞거든요. 그 IRA법보다 더 강력한 게 관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 관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만 부여하면은 덜 나오기 좋은데 캐나다라든가 그 다른 나라 멕시코 특히 캐나다에 부과한 것들이 좀 아픈 문제가 유미코어가 양극재 사업을 좀 접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그 캐파 증설은 포기했습니다. 국내에만 더 추가 증설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제 5월부터 에코프로비엠의 캐나다 백강코아 공장 증설이 중단이 됩니다.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25% 관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생산하는 게 유리할지 캐나다 생산에서 유리할지는 좀 봐야 돼요. 그 우리나라의 그 관세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기 관세 영입 분명히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중국을 막아지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K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고 유럽 쪽은 어때요? 유럽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 지난번에 세금 관세를 엄청 높게 매겨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뭐 유럽하고의 관계는 좀 중국이 뭐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쪽의 주장에 의해서는 이제 그 지금 상계관세가 지금 45.3% 네. 매겨져 있는데 이를 이제 철폐하는 대신에 그 전기차 그 최저 가격을 매기는 형태로 협상을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하고 네, EU하고 EU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그 언론 기사가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철폐가 합의됐다는 식으로 막 났거든요. EU 중국과의 전기차 관세 철폐 합의, 가격 약정 협상 재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거 하고 있었어요. 원래 협상을 하고 있다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잡고 들고 또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협상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 가격 약정 협상을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그 EU 입장에서는 그 상계관세와 어떤 동등한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그 의혹 때문에 중단된 건데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된 거지 그걸 관세 철폐를 합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가 아닌데 그날 합의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오면서
관련 2차 전지 종목들 주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 중국과 EU, 그러니까 EU와 중국 간의 그 상계관세를 대체할 최저 가격제에 대한 협상을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이게 EU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계관세 동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식을 막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이미 협상이 됐다라고 합의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고 EU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어쨌든 지금 동남아를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고 수출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는 관세에 좀 막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동남아 통해서 우회 수출도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도 EU에서 몇몇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단순하게 최저 가격제를 받아들여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사실상 EU의 그 자동차 산업은 완전 잠식 당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그 LG 엔솔을 비롯한 유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가동률은 다시 또 문제가 될 것이라서 이건 우리한테 악재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폐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 너무 지금 그 중국 편을 들어서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과연 유에서 받아들일까? 어쨌든 뭐 이거 중국 관세 폐기하기 위해서는 네. 쿼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가격 통제가 완전히 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스펙이 같은 가격이 불가능하다고요. 예를 들면 최저 가격을 했는데 거기다 스펙을 왕창 놓고 하게 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떻게 협의하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고 그 독일의 그 이제 바르 총리인가? 그 프랑스 총리군요. 그 프랑스 총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순진하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하도 있고요. 트럼프가 괴롭히니까 EU도 네, 유럽도.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국내 언론에서 너무 지금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영국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중국 전기차가 그 전기차랑 그 부품이 도청 등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그 그러네요.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영국의 그 국가과학기술연구소에서 그 전기차 보안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는 물론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서구 제조 전기차도 중국이 도청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화웨이가 만든 제품에 칩이 뭐 심어 있었잖아요. 네, 거의 있었죠. 그런 네.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도 사실 중국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도청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이 27년 말까지 4만 대 정부 차량을 다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중국 전기차 부품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 내연기관 차도 그런 그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하기 때문에 도청 위험이 있고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인포테인먼트 이런 시스템들 그렇죠. 다 전부 다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차량 내부 안에서 말한 그 대화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의 그 전기차는 움직이는 그 뭐 서버 아니면 움직이는 감시 장치로 비유를 했는데 일단 전기차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탑승자의 대화까지도 유출될 수 있고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중국산 통신 장비가 포함된 차량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정부 차량인데 그 안에 대화까지도 중국으로 그렇죠. 예.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화웨이 사례와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아직 제시하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한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비아디 차량이 들어오는데 거기 약관에 국내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게 있겠죠, 그죠?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하고 만약에 내 그 차를 팔아도 계속 갖고 있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전송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비아디의 그 차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리고 되게 황당한 게 제가 황당했던 게 보조금을 받았던 사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 SOH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OC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LFP 배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거든요. 100%까지의 그 배터리 그 용량 정보를 제공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뭐 1년 안에 그걸 탑재하겠다라는 약관을 내고 와서 이제 환경부로부터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환경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BYD가 받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인데 이거는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은.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지금 환경부가 인증을 그 BYD의 요청을 받아들여줬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년 후에 업데이트 안 하고 먹튀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보조금 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런 위협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중국 버스 그 전기 버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 한 50% 이상 장악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어요. 보조금 그런 비리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뒷돈 주고선 지금 업체들과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용량이 그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 그러니까 전기 버스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형태로 좀 법안을 좀 하고 있어서 예. 각국이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 막으려는 그런 스파이 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업체들에게는 전기차나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이제 수혜가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얘기는 그 미국에서 그 아이레법이 쉽게 폐기가 되기 어렵다. 네. 공화당 상하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중국 CATL에 대한 홍콩 상장을 막으면서 또 이제 중국 전기차를 아예 발을 들지 못하도록 그 법안도 발의했고 이후에 중국 그과의 그 상계 간섭 협상이 되게 우리 악재를 작용했는데 이게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다. 쉽게 협상하기는 어려울 거고 관세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도청 가능성 때문에 각국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